지금 온 나라가 해킹 공포에 빠져 있죠. 제가 아는 지인은 업무용으로는 SKT폰을 그리고 개인용으로는 KT폰을 쓰면서 롯데카드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요즘 거의 뭐 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부터 카드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싹 털리는 일이 막 계속 벌어지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무슨 일 터진 거 아니냐, 해커들의 공격이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실 이번 이런 해킹 대란은 이미 예견됐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면 더 공포스러운 대한민국의 보안 현주소,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건을 살펴보면 그냥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에 뭘 결제했는지 진짜 심각한 거 카드 뒤에 있는 CVC까지 다 털렸어요. 이 정도면은 내 복제 인간이 뭐 중국이든 어디서든 발견돼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특히 이 CVC 값은 우리나라 규정으로도 국제 규정으로도 카드사가 절대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롯데가 그동안 고객의 데이터를 얼마나 불법적이고 이 규정을 어긴 채로 엉터리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롯데카드가 이번에 이렇게 300만 명 정도의 고객 정보를 털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안 업데이트는 무려 2017년 8년 전에 나온 업데이트 패치거든요.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 패치 안 하면 바로 뚫립니다 하면서 위험도 최상급 보안 패치로 지정을 해서 배포를 했던 업데이트인데, 결국 롯데카드는 지난 8년간 마음대로 해커가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전수조사 해봐야 돼요. 그래도 뭐 결제만 놓고 보자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란 안전망이 있잖아? 라고 하기엔 최근에 SKT에 이어서 KT까지 줄줄이 해킹에 털렸잖아요. 특히 KT는 실제로 고객 피해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 해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SKT 해킹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주도를 해서 뭐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강화된 보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야 악성 코드가 들어와 있었네? 막 이런 게 뒤늦게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초대형 보안 사고였던 SKT 해킹 사태가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한국 보안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사실 보안이 굉장히 강한 나라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다지만 여전히 금융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온갖 보안 프로그램 받아야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넣어서 개인인증 받아야지, 뭐 이 개인인증을 해주는 전용 앱도 뭐 따로 있잖아요. 그나마 요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간소화된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챙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킹 사고가 연달아서 초대규모로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 이유를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의 보안은 이른바 관치 보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국가 주도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온라인이 발전할 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보안입니다. 그런데 이 보안이 돈은 돈대로 드는데 이 돈 든 거 티 안 나는 걸로 치면 정말 넘버원이거든요. 이걸 그냥 일반 기업들에게 자율로 보안 챙기세요 맡겨놓으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막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던 2000년대 초반 정부가 보안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촘촘하게 정해놨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A라는 질병을 막기 위해 B라는 약을 써라 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이게 인터넷 보급 시기에 빠르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걸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부가 하라는 요것만 딱 갖춰놓으면 뭐 만사 땡이네, 고객들한테 자 이거 까세요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되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안 사고가 나고 나서도 이 기업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도 털렸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롯데카드가 이달 초에 본인들이
과학기술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ISMS-P 인증을 받았다 라면서 자신들이 최고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딱 열흘 뒤에 말도 안 되는 보안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뭐 블랙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해요. 일단 롯데는 롯데대로 욕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관치보안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그런 인증을 준 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고도 뚫렸다면 이거는 단순히 정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 한 문장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롯데카드는 ISMS-P 인증을 받으면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증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관리 부실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실제로 언론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ISMS-P 인증은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걸 체크하기 때문에 모든 해킹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롯데카드에 ISMS-P 인증을 준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그러면 2017년에 나온 중요도 최상급의 보안 패치를 안 했다? 이거는 기본 건강검진에서 잡아줬어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암이 뭐 4기, 5기까지 진행된 것조차 잡아내지 못한 건강검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치보안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방식인가요? 이건 사실상 이 뭐 주요 선진국들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이랑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율보안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A라는 질병에 걸리지 마, 알아서 챙겨라, 여기까지만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해결책을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보안 구축을 하는데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털리면 내 책임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레 온라인 서비스가 퍼져나가는 이 인프라 구축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도 훨씬 더 편하고 기업도 보안에 더 많이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구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은 내 계좌번호, 그리고 내 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만 그냥 입력하면은 버튼 하나로 전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안 책임자하고 예전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를 쓰고 이거저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공인인증서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쓰게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다 떠나간다. 그래서 우린 그거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한테 불편을 안 주면서 보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자체적으로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해킹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가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었지만 이미 디지털화가 완전히 진행된 현 시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뻥뻥 보안이 뚫리는 두 번째 주요한 이유, 바로 철저한 망 분리 정책이다 라는 지적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정부기관과 금융권, 통신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사업자, 그리고 뭐 대형 클라우드를 갖고 있다거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들까지 반드시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시스템망을 분리를 해놓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성벽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내부망, 그러니까 이 성벽 안에 들어온 자는 무조건 안전하다, 밖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철저한 망분리 정책을 보안의 기본 요소로 가지고 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망분리 하긴 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장 민감한 1등급 데이터만 철저히 인터넷 외부망과 분리를 시켜놓고 이 나머지는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내부망으로 들어오려는 거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검증을 해라,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망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정책, 뭐 각자 일장일단이 있죠. 우리나라의 원천봉쇄 정책 같은 경우는 뭐 PR을 구별하기
조율하기 훨씬 쉽고 비용도 더 적게 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서 하던 업무를 집에 가져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 내부망으로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막 벌어졌어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온라인망과 내부망이 막 섞여버리니까 해커가 공격하기에 최고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코로나 때 보면 금융위 금감원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망을 분리하다가 한시적으로 연결하는 순간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정부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정책을 유연하게 열어줬어야 됐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업체들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투입하고. 근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속절없이 내부가 다 뚫려버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망분리가 지켜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좀 대처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나요? 물론 대책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온 게 뭐 VPN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술적 보안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졌는데 수많은 근로자들이 철저하게 이런 뭐 VPN이 이런 거 지켰느냐? 사실 그 부분이 미지수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코로나는 다 끝났잖아요. 재택근무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완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로의 전환이에요. AI는 그 엄청난 데이터 학습과 연산을 하려면 결국은 외부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외부망을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AI 활성화 방안을 보면은요, 모든 공공기관의 AI 전환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관 경영평가에 AI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넣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즉 이제 정부기관부터 앞다퉈서 업무에 AI를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내부망이 외부의 데이터 센터와 접속을 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내부망과 외부망을 통합하는 환경으로 전환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갑자기 2025년이 돼서 AI 때문에 대책 없이 내부망을 외부망에 열어줄 경우에 온갖 취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정말 앞으로 지금 벌어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성벽은 이미 코로나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터진 지 벌써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그래서 올 초에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새로운 국가망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보를 CS5등급, 즉 기밀, 민감, 공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기밀 데이터의 경우에만 현재 수준의 강력한 망분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이 민감 등급과 공개 등급의 자료는 외부망과의 만남을 허용하는 식으로 망분리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제야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정부기관 그리고 이제 퍼져나가서 민간 기업에까지 다 적용이 될 때까지 야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재편할 때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다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치보안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가면서 야 이거 망분리 정책 다 바꿔 이러면은 뭐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제가 의문인 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거기에는 국가정보원이 빠져 있어요. 정부의 보안을 총괄하는 조직은 국가정보원이거든요. 과기정통부가 민간 부분의 보안 그걸 신경 쓰도록 만들어야 되고 정부 쪽 영역은 국가정보원에 맡겨야 되는데 대통령 계신 데서 직접적으로 국정원장한테 지시하는 거하고 회의 따로 하고 그걸 전달받아서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일이거든요. 하루빨리 국가정보원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합류시키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시다발적 해킹 사태가 늘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정말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보안의 책임을 소비자들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됐든 기업이 됐든 보안의 주체가 직접 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소비자는 편하면서도 정말 튼튼한 보안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